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조건에 합의했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오늘 자정 이후 시작될 휴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테러 단체들의 경우 이번 합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나 반군 모두 이에 대한 즉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공습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와 반군의 주요 중재국인 터키는 지난주 내전을 끝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만일 휴전이 제안대로 시행된다면 평화회담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미국의 최근 결정을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법안에 시리아 반군들의 이동식 방공 장비 등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러시아 공군 병력과 다마스쿠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 등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군에 제공되는 모든 무기들이 결국 과격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시리아 반군들의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케리 장관이 지난 2013년 2월 국무장관에 취임할 당시 주된 관심사였지만 이른바 두 개 국가 해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제 겨우 한 달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어서 재임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를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케리 장관이 남은 임기 중 중동 평화 협상 체결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 단체 등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 증가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 상황에 대한 세 나라 간 협의를 계속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아프간인들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을 거쳐 남중국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중국도 국제수역에서 항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바다의 법적 이용과 동등한 권리들이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또 미 군함들도 같은 곳을 종종 항해하고 있다며 이는 항해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과 군함 5척이 타이완 남부 90해리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평범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은닉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판사는 오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고 이들의 자산 6억 3,3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공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조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이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의 행태를 보면서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한 새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에서 1에서 5m까지 높게 일고 서해 북부는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고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기자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을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오랜 해외 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했고 한국의 진화하는 민주화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27일 한국통일부 기자실에서 가진 공식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은 물론 측근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행태를 보고 절망감에 빠져 빨리 한국으로 가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삼수갑산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듣게 해달라면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그만 이상기미라도 보이면 처형하는 공포 선행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은 김정은의 이러한 미치광이의 행태를 보면서 태양의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속생각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태 전 공사는 김정은까지 겪어본 북한 주민들은 물론 엘리트층도 북한의 세습 체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쳐내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김정은에 반대하여 모두 들고 일어날 때 김정은이 너의 제대는 물먹은 단벽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간부 여러분, 김정은의 공포에 눌려 숨죽이고 살지 말고 김정은을 가볍게 쳐내고 통일된 나라에서 다 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삽시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허구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사회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지금까지 유지되던 명분과 정체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김정은 자기 아들을 베일에서 꺼내서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오늘 현 시점까지도 김정은은 이 명분과 정체성이 뚜렷이 못합니다. 이거의 지금 현재 김정은의 백두혈통의 허구성입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핵무기라는 걸림돌 앞에서 김정은의 바람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에 뺨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며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초청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포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북한으로서는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한국에서 피살된 상황을 지켜봤지만 자신은 김정은의 테러가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통일의 재단에 바쳐진 몸인데 만약 김정은에게 테러를 당한다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 더 많은 동료들이 통일운동에 동참함으로써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앞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계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realistic. Well, we would like to see DPRK abandon its nuclear program. We have seen that the DPRK 애나 리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있는 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보고자 하지만 대신 자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포함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핵 프로그램을 기꺼이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봐왔다는 겁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SCR 2321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DPRK to obtain the specialized equipment it needs for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관련 물자 구입에 들어가는 경화 수입을 급격히 줄이며 북한이 더욱 소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태용호 전 공사는 한국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2017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리결의 2321호와 그 밖에 다른 조치들이 부과할 비용이 북한의 계산을 받고 정권이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과 북한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 개발을 둘 다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th Korea's leaders have a choice to make: denuclearize and attain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를 통해 평화, 안전, 번영을 이루든지 현재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에 처하거나 경제적 결핍을 자초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목적을 위해 미국은 2005년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북한에 거듭 전달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새 대북 제재에는 북한의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북한에 입을 경제적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위축시키려는 효과도 함께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형 조형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에서 만든 기념탑이나 동상과 같은 전시용 조형물의 수출길을 막은 겁니다. AP통신은 27일 평양발 기사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 한 달을 맞았지만 동상 수출 금지령이 북한의 금고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조형물 수출로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벌었지만 연간 수출액으로 따지면 1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대형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관은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미술 분야에서 북한 최고로 꼽히는 창작단체로 지난 1959년 11월 설립돼 4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유엔 안보리가 동상을 수출금지 품목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기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곧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판단한 때문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예술적인 기능 또한 수출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상을 수출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다른 북한에 필요한 그런 또 유용한 그런 제품들,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입하는 조건으로 동상을 수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북한 전문가들은 또 동상 수출이 북한 외교 활동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지의 비동맹 국가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 동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0년대 후반으로 당시 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독립운동의 물결이 국가 정체성과 정치적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상징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에는 동상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000년 무렵부터 유료 판매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세네갈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크기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우고 2,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앙골라에는 4천만 달러를 받고 네토 문화센터를 지어줬고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의 로랑 카빌라 동상도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에서 그런 기술이 아프리카 국가, 독재국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동맹 국가의 그 친선 강화 차원도 있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혁명적인 상징 이것을 또 알리는 그런 이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유엔의 북한 동상 수출 금지령이 동상을 매개로 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직 북한 관료가 작성한 문건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보려는 노력에도 올 들어 10월까지 북한의 대외 교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또 일부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아서 중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몇몇 북한산 비금속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동, 니켈, 아연, 은과 그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수입 시장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관련 업계 자료에 따르면 먼저 북한산 아연은 올해 10월까지 중국 측 총 수입량의 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3대 아연 수출국이지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미미합니다. 정년한 아연의 비중도 총 수입 물량의 약 3.4%에 그쳤습니다. 동도 아연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올해 11월까지 북한은 동광 4만 6천 톤, 그리고 정년한 동 2,200톤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동광 1,300만 톤, 정년한 동 300만 톤을 수입합니다. 북한산 동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니켈의 경우 중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매년 정년한 니켈 수십만 톤을 외국에서 사들이지만 북한은 2014년에 37톤, 2015년 10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22톤의 정년된 니켈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비금속은 아니지만 새 제재 결의가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은도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은은 44톤 규모로 이는 중국 시장에서 약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북한산 비금속과 은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로 북한이 입을 손실은 2015년 기준으로 약 6,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미북 관계, 남북 관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V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5차례로 나눠 되짚어보는 연말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의 길을 언급한 데 대해 주목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느닷없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어 2월 7일엔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시험 발사합니다. 북한 관용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폐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등 남북관계는 빠르게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침내 한국 정부는 2월 10일 남북관계의 마지막 상징이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국회 특별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핵 개발에 앞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다,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어떤 남북관계 레버지를 모두 버린 거는 패착이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상황에서 국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의 도발로 한국 내 반북 여론이 커진 가운데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1년간 끌어온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으로 여겨져 온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대립은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 시설 정밀 타격 훈련에 반발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새 방사포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우리 포병 집단의 위력한 대구경 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5월 초 북한에선 36년 만에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6월 들어서도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들을 망라한 남북한 통일 대회합을 열자고 연이어 대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3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기만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7월 들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이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합의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9월 초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전례 없이 한 해 동안 2차례나 핵실험이라는 초대형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층 돌이키기 어려운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폈습니다. 한국 정부도 8월에 발생한 주영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 사건 등을 앞세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이탈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던 중 한국에선 이른바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한층 높였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흔들림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 관계가 북한의 이딴 대형 도발과 한국의 강경 대응으로 그나마 대화와 협력의 명맥을 유지했던 지렛대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2차례 핵실험과 20차례 걸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유지돼 왔던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고 사드 배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남북 관계는 안전장치 없이 이제 끝장 게임으로 들어간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 정권이 선핵 보유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만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2016년 북한을 돌아보는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네 번째 순서인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북 압박과 동시에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도 제안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압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should be investigating and should be designating additional 미국 정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 있는 개인들을 처벌할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무부와 재무부의 적극적인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인 유엔워치의 레온 셀티엘 부국장은 미국 정부가 관할 지역 내 모든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would urge President-elect Trump to ensure that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ccountability issue.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T. 쿠마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주요 외교정책 현안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이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다수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와 유엔 총회 결의로 확립된 국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유엔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 마이클 글렌디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누구를 어떤 이유로 ICC에 회부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ICC 회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mportant because you're communicating and you're spreading the word and you're letting people know in North Korea. You're giving them the news. 워싱턴의 대북 인권 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영화와 도서, 교육자료 등을 들여보내는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정보 봉쇄를 깨뜨리기 위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라디오 방송과 다른 수단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인권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회의 빌리 포트레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된 오랜 고립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북 인권 정책 제안 가운데는 동맹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I would recommend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they maintain the strength of United States alliances on human rights.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각적인 공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비판적 직접 교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압박과 병행되는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인권 문제 협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that any steps toward a peace treaty, toward normalization of relations, toward extension of economic 북한과의 협상에서 평화협정이나 미북 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 원조 확대 등이 북한 내 인권 개선 움직임과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북한과의 인권 협상에서 어떤 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억류 사태 재발 방지, 이산가족 상봉,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인도적 기구의 취약계층 접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T. 쿠마 국장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먼 라이츠 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과의 인권 대화는 일부 전문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정부는 인권 관련 교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 국무부나 의회 인사들 가운데 누구라도 협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이면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은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의 성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숄티 대표와 유엔워치의 셀티엘 부국장, 세계기독교연대 로저스 팀장과 국경 없는 인권회의 포트레 회장도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안보가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5년 전 일본군이 기습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하와이 진주만을 어제 함께 방문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다시 아베 총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타이완 문제를 놓고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일본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정부가 타이완 당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각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미국 소식으로는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토머스 보설트 씨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또 일부 장관 지명자들의 청문회 인준 과정이 험난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진주만을 함께 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와이 진주만에서 두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뒤에 애리조나 추념관을 함께 방문해서 헌화했습니다. 이 애리조나 추념관은 1941년 12월 일본군의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아리조나함 위에 세워졌는데요. 예. 두 정상이 진주만 공습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벽에 나란히 서서 묵념했고요. 예. 또 짤막하게 연설을 했는데 2차 대전 당시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극복하고 화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히로시마도 그렇고 진주만도 모두 2차 대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뭐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양 정상이 이제 나란히 그 방문을 한 셈입니다. 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상처가 우애로 바뀔 수 있고 과거의 적이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 간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 역시 두 나라 동맹 관계를 강조했고요. 이곳에서 시작된 전쟁이 앗아간 모든 용사들의 목숨과 희생된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의 애도의 정성을 바친다라면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아베 총리의 어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아베 총리가요, 사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반성의 뜻 정도는 밝힐 걸로 일본 언론들이 예상했었는데요. 예. 아베 총리가 이번 그 진주만 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될 거다. 이런 이 사실관계, 당위성을 확인했을 뿐이고요. 예.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고 네. 반성이나 회오, 뭐 일본 말로 뉘우치고 깨닫는다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주변 국가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대해서 외신들이 영리한 술수였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짚으면서 예. 화해를 말하기 전에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깊이 있고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영리한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정부 입장보다 더 강경한데요. 예.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요. 아베가 하와이에 간 것은 미국과 화해해서 전후 체제를 철폐하려는 목적이라고 적으면서 역시 이번 행보는 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또 인민일보 산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진주만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의 최근 이번 진주만 방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전 단체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 단체 측이요. 전쟁의 계기를 제공한 것을 사죄했어야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시아 국가들에도 위령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요.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이 역대 어느 정권도 실천하지 못한 파격 행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걸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2차 대전의 또 다른 피해국이죠. 한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한국 정부는 직접 논평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오늘 연합뉴스가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군국주의 피해자였던 주변 국가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쟁 당시 많은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들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 언론들은요 한결같이 이번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쟁에 대한 사죄가 없었던 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과가 없었다, 계산된 행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경제적 안보적인 도전을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이 2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를 뛰어넘으려는 극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에게 타이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한 번 타이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에서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대만 사무판공실이요. 오늘 정례 회견을 통해서요. 타이완 독립을 꾀하는 일부 소수 세력이 홍콩 독립을 추진하는 자들과 함께 국가 분열을 꾀하고 있다라면서 절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안펑산 대변인이 회견을 가졌는데요. 중국 공산당 창건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1963년에 지은 시를 인용해서 예. 아무리 세상살이가 하찮아도 사람 목숨이 어찌 파리 목숨과 같겠느냐라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이 타이완과 홍콩의 독립 시도는 그래도 종국에는 몇 방울의 피만 남기고 물러서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나온 시를 인용한 거긴 합니다만 네.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파리 목숨, 피 몇 방울 이런 좀 강경한 원색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의 발언은요. 얼마 전에 타이완의 독립 추진 정치 세력인 시대 역량이 이 홍콩 입법원의 독립주의 의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연 것을 겨냥한 것인데요. 예. 또 이달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밝혔는데요. 네. 이후 중국과 타이완, 홍콩 등을 통틀어서 대표성을 가진 것은 이 본토의 중국 정부뿐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바로 이런 오늘 그 원색적인 단어들을 사용한 정부 당국자의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해석하고 예.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일본도 비난하고 나섰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일본이 지난 197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요.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은 뒤에 양측의 소통 창구를 하는 그 공익재단 법인 교류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단체의 타이완 사무소가 사실상 타이완 주재 일본 대사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 기관의 이름을 일본 타이완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오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중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방해 요소를 제공하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교류협회가 이번에 이름을 바꾼 일이 타이완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교류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조치라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금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네. 휴가 중에도 차기 행정부 인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이 토머스 보설트 씨를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설트라는 인물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토안보 부부장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보설트 씨에 대해서 국토 보호 면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마이클 플린, 퇴역 장성 출신인데 이 사람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설트 씨는 국토안보 보좌관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국가안보, 국토안보 이렇게 조금 그 용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두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 마이클 플린 퇴역 육군 중장이 맡게 될 이 국가안보 보좌관은요. 국제안보 문제 그리고 토머스 보설트 씨가 맡게 될 국토안보 보좌관은 국토안보 문제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에는 국가안보 보좌관 아래 국토안보를 담당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동급으로 격상된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국토안보 보좌관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다고 밝혔고요. 네. 사이버 안보 문제도 이 보설트 씨에게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토안보 보좌관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이 사이버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해킹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예.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 당국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전에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자, 앞서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협상 특별대표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에 이 트럼프 그룹의 법률 담당 부사장인 제이슨 글린블렛을 국제협상 특별대표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그린블렛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제협상을 맡길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그린블렛이는요, 유대계 미국인으로 중동 평화 협상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린블렛이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주요 자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생정부 인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아직 장관이 발표되지 않은 곳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무장관하고 보훈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에서 계속 후보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보훈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도 밝혔는데요. 이 보훈장관 자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가정보국장 후임자도 뽑아야 하는데요. 예. 이 제임스 클래퍼 현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뒤에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에서 1에서 5m까지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2m 아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3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4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9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1도,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끼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개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10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1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4도로 하루 종일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맴돌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북부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5m까지 파도가 일고요. 서해바다는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조건에 합의했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아나돌루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오늘 자정 이후 시작될 휴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테러 단체들의 경우 이번 합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정부나 반군 모두 이에 대한 즉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며 공습에 나서고 있는 러시아와 반군의 주요 중재국인 터키는 지난주 내전을 끝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만일 휴전이 제한대로 시행된다면 평화회담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미국의 최근 결정을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법안에 시리아 반군들의 이동식 방공 장비 등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러시아 병력과 다마스쿠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 등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군에 제공되는 모든 무기들이 결국 과격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시리아 반군들의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어제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 단체 등 극단주의 단체들의 활동 증가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간 상황에 대한 세 나라 간 협의를 계속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타이완 주재 일본 공관 명칭에 타이완을 사용하기로 한 일본 당국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고 있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타이완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공관 시설을 마련해 놓고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종전에 교류협회라는 이 명칭을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다른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부정적 움직임에 극도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주재 일본 공관 관계자는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을 거쳐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도 국제수역에서 항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은 바다의 법적 이용과 동등한 권리들이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적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또 미 군함들도 같은 곳을 종종 항해하고 있다며 이는 항해의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항공모함과 군함 5척이 타이완 남부 90해리 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평범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 은닉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판사는 오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고 이들의 자산 6억 3,300만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공도로 건설 사업에 필요한 공적 자금을 불법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조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이 자신을 박해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